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그 최 선생님 강의에 이어서 행복의 본질과 인간의 본능이라는 테마로 한번 우리가 깊이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넘치게 행복하신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까닭은 더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지 않을까. 이미 행복하신데 더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베이직 인스팅크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화가인 제가 행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화가가 행복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낸다는 것은 거짓 그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배태해놓는 모든 것들은 행복의 원천에서 그 바탕을 깔고, 그것이 배태되었을 때 진정한 아트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문학이 되고 또 기업가 경영이 되고 그리고 세일즈맨이 되고 또 대학 교수가 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이 대단히 식상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행복이라는 화두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 놓았기 때문에 사실 행복을 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구태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진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들어왔던 그런 행복의 개념, 그것을 좀 더 언어 분석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행복이 비춰지고 해석되는지를 한번 이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한번 보람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제가 던지는 이 화두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갖고 있던 행복에 대한 생각과 그런 여러 상념들, 그리고 갖고 있는 나의 컨셉, 이런 것들이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혀 다른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마치 뜬구름 같은, 모성한 연기와 같은,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러한 모호한 행복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아, 그것이었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샘솟으면서 물을 친다면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 자신도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틀림없이 행복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오늘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스프링복스라는 이야기로 저의 말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스프링복스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글쎄 스프링복스가 뭘까? 라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스프링복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단에 사는 산양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양들이 어떤 생태학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한 3천여 마리가 이렇게 푸른 초원에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데 난데없이
이렇게 그 뒤에 맨 뒷줄에 있는 이 스프링박스가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더 많이 뜯을 것 같다는 우매한 생각 때문에 괜히 뿔로 앞에 있는 스프링박스에 엉덩이를 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밀리는 게 이게 추차적으로 밀리면서 결국은 맨 앞줄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제 맨 앞줄은 괜히 밀리니까 평화롭게 걷던 그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서는 앞이 빨리 가니까 이거 뭔가 일이 있구나. 이래서 이제 뒤에서는 보폭이 점점 길어지고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미니까 앞에서는 뒤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뛰는 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보통 2, 3m를 뛰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시속 120km로 달리는 질주를 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마침내 3,000여 마리의 스프링박스가 무한 질주를 하다 보면 어디에 당도하냐면 벼랑 끝에 당도합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3,000여 마리가 거의 다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여 마리 성숙한 스프링박스가 죽은 뒤에 나눈 새끼들이 자라서 1년 뒤에 또 무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태어나가지고 왜 죽는단 말인가? 근데 그게 스프링박스의 생태학의 논리예요. 그렇게 집단으로 질주를 해서 죽고 또 다시 그 세컨 제너레이션이 또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그 새끼들이 자라나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프링박스를 얘기해 잠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미러링을 한번 해보면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겉으로는 태연자겠지만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질주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왠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질주시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 스프링박스를 통해서 한번 반추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뛰다 보니까 깔려 죽고 또 낙후해서 죽고 도태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벼랑 끝에서 그 물에 빠져 죽는 이러한 그 악순환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 이컬러지, 어떤 그 생태학, 이런 것이 스프링박스의 생리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화두로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스프링박스를 먼저 꺼내드린 이유는,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로 아주 고등동물이고 우리는 생각할 줄 알고 우리는 도덕을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따위 스프링박스는 우리의 사고의 저 바깥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또 우리도 모르게 스프링박스처럼 질주하는 모습도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한번 좀 이 시간에 해보자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행복이 뭔지 한번 하나씩 껍데기를 양파 까듯이 까봅시다. 우리는 행복을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비를 해요. 자각을 하고 나는 많이 알아. 나는 행복해. 근데 막상 어린아이가 행복이 뭐냐고 물었을 때 행복은 이거라고 답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우리의 본질이 아닐까. 그렇다면 행복이 앞에 unhappy의 원자를 가위로 싹둑 자르면 그런 해피한 것일까? 그것도 또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피와 unhappy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붙어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을 굉장히 쉽게 그림 글자로 먼저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 글자를
많이 봤지만 저 속에 저런 뜻이 있었어 라고 속으로 경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다행행자입니다. 행복할 때 행자를 소전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3000년 전의 얘기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가령 화가가 낙관을 찍을 때 행자를 쓴다면 이렇게 낙관을 쳐서 찍죠.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레고를 하듯이 두 개의 팩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위에는 큰 대자에 머리가 붙어 있는 사람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빼딱하게 되어 있죠. 보이시죠?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을 그린 겁니다. 이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은 거스를 역자입니다. 우리가 역설적이다 할 때 그 역자이죠. 이 밑에 역자를 쓰고 달릴 주자를 쓰면은 역설이다, 패러독스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이 붙어가지고 행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 소전체 다행 행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다는 것은 죽음을 면한 상태다. 너무 간단하다. 죽음을 면한 것만큼 다행스러운 게 어디 있나요?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잠깐 TV를 켜고 보니까 뉴스에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데 앞에 트럭에서 날라온 쇠붙이가 앞에 쉴드를 칩니다. 근데 그 운전하는 여자분께서 이렇게 다치지 않으려고 순간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이 스티어링 밑에 숨어요. 그래서 다치진 않았는데 이제 이 쉴드가 박살난 거죠.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이 다행스럽다는 것이 영어로 이제 럭키입니다. 운 좋은 사나이. 그런데 여러분께서 1950, 70년대를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흑백 TV와 치약 중에 럭키 치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치약에 이렇게 옆으로 긴 타원, 빨간 타원 속에 럭키 치약이라고 쓴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걸 발랐었으니까. 그런데 이 럭키가 한자로 영어를 차용했지만 한자로 즐거울 낙자에 기쁘리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그 럭키 금성을 창업한 부회장님이 라키를 럭키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성사가 있었죠. 금성이 흑백 TV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흑백 TV를 미국에 수출을 하고 그 부회장님이 상무와 전무들 5명을 데리고 미국을 갔어요. 현장을. 갔더니 골드스타 럭키 골드 TV가 안 팔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웬일이냐.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가 이 TV 업계에서는 세계를 제패한 굴지의 회사인데 이 기업의 TV가 안 팔리다니. 그래서 상무 보고 빨리 시장 조사를 해라.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유가 간단했었어요. 기업 이름이 럭키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럭키를 이렇게 행운아라고 보질 않고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노동은 안 하고, 그러니까 나무 밑에서 과일만 떨어지길 바라는 게으름뱅이가 럭키가예요. 그러니까 기업 이름이 럭키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괜히 행운만 바라는 기업이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빨리 짐을 싸들고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 33억을 주고 럭키 금성이라는 기업 이름을 당장 바꾸고 6개월 만에 LG로 바꾼 겁니다. 럭키 금성의 이니셜 LG를 바꾸고 스마일 마크로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230억이 넘는 전국의 점포, 럭키 금성 점포의 간판을 동시에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실화는 우리로 하여금 이름을 한번 잘못 지면은 500, 1000억이 날아가는 건
삽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운하다, 럭키다 이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할 때 럭키가 굉장히 행운이고 fortune 뭐 굉장히 기분 좋은 불어에 뭐네요. 굉장히 좋은 뜻이다. 이렇게 세뇌가 돼 있지만 막상 미국 현지 사람들은 럭키 가이를 별로 탐탁히 여기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것을 지금 한번 잠시 내려놓자는 겁니다.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자는 거죠. 무엇이 행복인가?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 저기 선생님께서는 3번의 대중교통을 갈아타시면서 여기에 앉아 계신데 저는 6시에 출발했고 그렇지만 이 소중한 시간을 약속을 깨면 제가 늦으면 여러분의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시간을 놀더라도 일찍 출발하는 게 저는 현명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지금까지 갖고 계신 행복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둔 그것을 잠시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무엇이 행복인지. 자, 우리는 지금 웰빙이 대세를 이루는 뉴 노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걸핏하면 웰빙 시대다. 그리고 이제 거기 더하여 웰다잉까지 가죠. 이제 잘 멋있게 죽자. 그리고 이제 힐링의 시대. 그럼 그 다음은 뭘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풀어드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어떤 체험,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행복의 근원, 그리고 본질,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겁니다. 불어에서는 이제 모네어라고 그래요. 모네어. 에어 하면은 봉은 좋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 선한 것,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음료수 중에 캔 음료 중에 봉봉이죠. 좋다는 뜻이에요. 아주 좋아. So good. 그겁니다. 그러니까 봉에 이를 붙여서 아주 좋은 운,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웰빙은 글자 그대로 뭘까요? 빙은 나의 존재됨이죠. 내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존재가 잘 돼야 돼요. 더 성숙된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웰빙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개발할까? 이것이 웰빙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이라는 한글이 세종대왕 이전부터 만들어졌던 걸까요? 이 행복이라는 한글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어사전에 행복이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말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메이지 유신 때 일본에서 행복이라는 말을 한자로 만들면서 한국에 상륙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쓴 벤담이 쓴 이 행복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쓰고 그것을 우리한테 전수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한글 사전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없었어요, 행복이라는 말이. 근데 지금 빅데이터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이제 구글 같은 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집대성을 해서, 우리의 정보를 집대성을 해서 자동화해서 거기에서 어떤 키워드를 뱉어놓는 그 펑션을 갖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데이터.
어마무시한 정보, 이거를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괴물이죠. 일단 자이언트,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채팅하는 모든 것들은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행복을 이제 이렇게 걸러본 거예요. 이렇게 필터링을 해봤어요. 이게 체에다 대고 했더니 그 행복이 뭘까? 아주 작은 거야. 가령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제 그 조용한 시간에 햇빛이 찬란하게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앉아서 나 혼자 커피에 그 무락무락 피어오르는 커피 향내를 맡으며 나 혼자 삶을 즐기는 그 모습, 그것도 행복이라는 거죠.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뇌 속에서 그 행복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세로토닌, 도파민. 도파민이 이제 그 뇌에 호르몬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노아드레날린 이것과 멜라토닌이 잠을 자게 하면서 우리는 행복에 젖어서 그날을 활동을 하고 하루를 쉰다. 죽음의 상태로 가는 거죠. 하루의 죽음. 그러고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멜라토닌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화학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세상을 지배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화학자들은 우리를 화학의 결합체라고 보는 거죠. 그거에 다름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세계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노동의 날 이런 것이 있는 줄은 아시지만 세계 행복의 날이 있는 거 아셨나요? 처음 들으셨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안 하는데 매년 3월 20일이 행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을 기리기 위해서 행복이 무언가를 생각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는 무지갯빛 같은 그러한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날 매년 3월 20일 행복의 날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행복 속에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소중하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랑 속에서 친구가 있고 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이 이제 가슴으로 들어오면서 행복감을 하나씩 만들어간다. 중국의 현대화가 유민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죠. 이렇게 파한대소를 하는데 구강 속에 치아가 40-50개 됩니다. 세보면 그냥 끊임없이 웃습니다. 그러면 유민진은 정말 행복할까요? 제가 유민진 씨의 글을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중국 공산당이 중국 14억 7천을 너무 억압하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워서 나는 이런 그림을 전 세계에 폭로한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유민진은 기쁘고 행복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억압이 인간의 자유를 얼마나 박탈하고 행복을 앗아가는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웅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다는 거죠. 사실은 단순하게 되는 것. 그 행복의 본질은 사실은 대단히 단순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이 복잡하고 뭐가 잔머리를 굴리고 얽히고 설켜 있다면 여러분 갈등이라는 우리말 아시죠? 갈등. 이것도 사실은 한자 말인데 칡나무. 그렇죠. 칡나무와 등나무가 꼬이는 방향이 서로 달라. 칡나무는 우측으로 꼬이고 칡은 오른쪽으로 꼬여서 이렇게 이게 서로 꼬여가니까 풀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마치 등나무, 칡나무가 얽히고 설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상태가 갈등입니다. 그런 컨플릭션이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선 단순한 마음으로 가볍게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임하시고 들어보자는 거죠. 자, 우리는 르브르에 여러분께서 가셨을 때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미소 1520년경에 그려졌던 이 그림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뭐 무수한 미술 평론가, 미술사학자, 의사, 과학자, 화학자들이 이 모나리자 미소를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고 리저베이션을 합니다. 그 정말 모나리자의 미소는 행복할까? 그렇지 않죠. 그 과학자들이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모나리자의 모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다. 해부학적으로 이거를 엑스레이 감마선으로 이렇게 투시를 해보니까 모나리자의 미소는 다빈치 자신이었다. 다빈치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태리 피렌체 아래 빈치라는 동네의 레오나르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빈치 동네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 그런데 이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 미소의 그 어떤 아름다움을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놀랍게도 행복감은커녕 9%의 혐오감, 두려움, 공포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라는 것 속에 이면에는 공포가 반사적으로 항상 같이 가고 있다. 웃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이 감추고 있는 어떤 이중적 야누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나요? 네. 네. 선생님을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역시 이렇게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이게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끝부분에 나오지만 그 선생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끝부분이 생각이 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행복하고자 하시면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최고 행복하다. 그 이상은 없다. 남을 행복하게 만들면 그거만큼 행복한 거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끝부분의 결론인데 결론 부위 하나인데 선생님께서 너무 사랑스러운 그 제스처를 해주셔서 미리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르브르에 가셨을 때 회상해 보세요. 이걸 보기 위해서 2시간 반을 줄을 서. 그래가지고 이제 르브르에 들어가면은 그 줄 따라서 여기 갔더니 5겹, 6겹이 있어서 아기들은 아버지 여기 무등을 타고 연인들은 또 이렇게 안고 보죠. 근데 이 크기가 얼마나인가요? 57에 77이에요. 57에 70 얼마 안 커요. 요만해. 거기다가 또 이거 이제 자꾸 이게 부식되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5cm 두께의 방탄유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약 15년 전에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해외에 나들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도쿄의 11층짜리 백화점에서 그 백화점 사장이 루브르의 관장을 만나서 이거를 대여를 해서 11층 꼭대기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매일 그냥 수만 명이 문전성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층에 이걸 보고 걸어서 내려오면서 뭘 사요? 물건을 사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모나리자의 미소는 방탄유리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이제 갈라졌죠? 왜 갈라졌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뭐 하나를 볼 때 그냥 갈라졌구나 하고 끝나면은 평생 몰라요. 그걸.
1차원적인 데서 끝나요. 그런데 왜 갈라졌을까? 행복이 왜 깨진 걸까? 왜 크랙이 갔을까?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퀘스천을 던져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걸 그린 나무가 참백나무였어요. 참나무. 그거를 이렇게 목공소에서 켜가지고 널빤지에 그린 거예요. 60cm짜리 널빤지. 그거에 기름을 바르고 말려서 이렇게 사포질을 여러 번 한 뒤에 유화로 그렸는데,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널빤지가 500년이 돼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굳을 대로 굳었죠. 그런데 위에 그린 물감은 유화예요. 근데 유화는 맹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일 컬러는. 하나는 뭐냐면, 발라놓고 시간이 지나면 갈라져요. 왜 갈라지냐면, 그 그라운드, 이 캔버스 또는 널빤지 또는 패널, 이런 판과 화가가 그린 물감층이 서로 따로 노는 거죠. 뒤는 뻣뻣한데 물감은 아직 덜 말랐어.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건조하니까 또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것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숨을 쉬다 보니까 마침내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그 두 번째 맹점이 뭐냐면, 오일 컬러에 화이트를 발라놓으면, 저 눈에서 저기 화이트를 발라놓은 게 지금 무슨 색이 되어 있나? 거의 옐로우카, 존 브릴리안트 정도 되어 있죠. 왜 그럴까? 어떤 유화물감도 완전한 화이트가 없어요. 발라놓고 지나면 점점 옐로잉 현상이 되는 거, 황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화를 그린 모든 그림, 후기 인상파, 그 다음에 입체파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작품들의 화이트가 징크 화이트인데, 그러니까 아연으로 만든 거죠. 이 징크 화이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옐로잉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그걸 해결했어요. 독일의 화학자들이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탱크가 자꾸 녹이 슬어서 포가 안 나가니까 탱크가 녹이 안 슬게 만들어라. 그래서 화학자 300명을 모아가지고 독일에 그 연구한 결과 폴리머 이멀전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로 탱크 도포를 했더니 비가 와도 녹이 안 슬어요. 언제든지 포신이 녹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자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 도료를 통에 담아서 화가 친구들한테 나눠준 거, 이거 한번 써봐라, 좋다. 써보니까 기가 막혀. 그게 이름하여 아크릴릭 컬러예요. 이 아크릴릭 컬러는 오일 컬러의 맹점을 과학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타늄 화이트로, 티타늄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폴리머 이멀전이라는 중합체하고 결합을 해서 미디엄으로 고착이 되면 더 이상 변질이 안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이제 돌아가셔서 묻으면 머리가 그대로 몇백 년 후에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성분이 되는 거죠. 여하튼 이 모나리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의 미소에서의 행복, 그리고 그 진료에서 그것이 왜 갈라졌는가, 그리고 지금 500년이 지난 오늘날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많은 생각을 유추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프랑스 남쪽에 마르비종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약 2시간 가면. 거기 밀레가 이제 파리에서 활동하다가 이러한 중앙 제도권 속에서 염증을 느껴서 마르비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난 제도권 그림 안 그리겠다. 이래서 이제 정말 자유분방한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밀레 만종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른바 한국에서는 이발소 그림이라고 소문이 나서 60년대 전국의 이발소에 이 그림이 없는 데가 없었죠. 달력에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택시를 타면
운전소 앞에 백밀러에다가 이렇게 실로 다뤄매고 밀레 만종이 대롱대롱 돌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죠. 그러면 여기에 정말 이 두 부부가 추수를 마치고 오늘 행복해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저편에서 들려오는 만종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초현실주의 화가였던 살바도르 달리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거 분명히 뭐 있다. 이 부부가 굉장히 슬프다. 이거 이의를 제기해. 그래가지고 루브르 박물관 과학자들이 거기에 와서 이거를 떼다가 엑스레이로 찍어서 보니까 놀랍게도 부인의 발 아래 바구니 밑에 작은 관이 있었던 거예요. 아기가 죽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숭고하고 거룩하고 굉장히 행복감에 젖은 두 부부의 하루 일과의 마지막 시간이야 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의 그 발 밑에 여기는 지금 감자를 담은 바구니가 있지만 그 엑스레이로 보니까 그 감자 바구니 속에 밑그림 속에 관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관. 왜 그랬을까요? 이때 프랑스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거기다 패스트까지 감자가 동이 나가지고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아이들이 많이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역사에 보니까.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영국에서도 실크를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이제 실크나 이런 그 고급 천을 이렇게 방직 배틀로 짜다가 이렇게 수입했었는데 이것이 산업혁명 때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가서 옷을 짜오지 않아도 영국 땅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량 생산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감자를 생산하던 농부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방직 공장이 매일 도는데 뭘로 짜나 봤더니 양털로 짜네. 양을 길러야 되겠구나. 영국에 있는 감자 농부들이 그걸 다 갈아엎고서 양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게 자라나면서 양털을 막 공급하게 됐는데 그 반대급부로 그들은 귀족이 됐어요. 이제 돈을 버니까. 근데 반대급부로 어떻게 됐을까요? 감자가 동일하니까 어떻게 영국에 감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감자가 없어가지고 많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쓴 책이 유토피아예요. 우리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다. 역설을 쓴 거죠.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방직 공장에서 많은 그 생산을 해내지만 농부들이 감자를 생산해야 되는데 돈을 벌 욕심으로 그걸 갈아엎고 양을 쳤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영국이 그랬지만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역시 그 후에 이제 밀레 만종을 패러디해서 살바도르 달리가 1930년대 그린 이 초현실주의 달리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는 이제 이거를 굉장히 성심리학적으로 그린 거죠. 남자 모자 밑에는 이렇게 발기된 성기를 그렸고 여기에 보면 여자는 이렇게 임신한 배를 이렇게 감추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패러디를 한 거죠.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거 보이죠? 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국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본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조상부터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 5대조, 10대조 그분들이 복을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빌은 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한번 봅시다. 과연 그랬는지. 자,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인사동에 전시를 마치고
이제 그쪽을 거니는데 기와장에도 복을 새긴 거예요. 네. 네. 많어 이런 데 많아.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을 빌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그 어떤 큰 중견 회사 그 회사가 이렇게 이제 그 거기에 손자가 돌을 맞았는데 그 비싼 수건에 이렇게 그 손자 돌맞이 축하를 이렇게 또 새겨 돌려요. 굉장히 비싼 수건이었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에도 돌, 복 있죠? 그것뿐이겠어요? 복덕방도 축복이야. 복덕방. 복이 도체의 복입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복주머니 세뱃돈 넣으면 꼭 여기에 넣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쌍길 철자, 이 깃뿌리자 두 개, 쌍길 희자, 그리고 베개 가운데 보면 아래쪽에 여기 베개잎이죠. 복자 기억나시죠? 순화가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온갖 모든 것이 다 복이야. 그저 복이에요. 오죽하면 아들 놓고서 복동이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그죠? 복동이. 그래서 이제 된 소리로 복댕이 이렇게 불렀죠. 복순이.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복순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어느 시골 시장에서 이렇게 스피커로 복순아 부르면은 한 30명 뛰어왔대요.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목숨 숫자, 복자 전부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요건 제사 지내는 거. 이 정도로 우리가 자개상에도 다 복자 전부 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쥐 또 복을 불러온다고 해서 자 우리 경복궁 이제 광화문 이렇게 지나시다 보면은 이렇게 위에 뭐가 얹어져 있어요? 복을 비는 게 있죠. 요 이름이 뭔가요? 어처구니예요. 여기. 어처구니 없네. 한글이 요게 바로 어처구니예요. 왜 이렇게 말이 생겼냐? 이제 이 건축 옛날에 조선시대 때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와를 밑에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던지면 위에서 딱 받아서 계속 쌓는 거죠. 그 이제 다 싸고 끝에 이제 이 어처구니를 올려야 되는데 기와 전문인이 그 기와장이가 사다리로 그냥 내려와 버려서 그랬더니 건축 그 총 감독이 어처구니가 없네. 이래서 어처구니가 우리말이 된 거예요. 웃기는 말이 된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뭐냐면 복을 비는 거예요. 모든 액을 이것이 방어를 하고 프로텍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비는 것이 이래 우리 궁궐이나 궁에 다 있죠. 심지어 그것도 어처구니입니다. 두 개 다 이것도 어처구니고 맷돌의 손잡이도 어처구니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십장생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우리 어제 지내면은 임금 뒤에 이렇게 십장생 병풍을 이렇게 두르죠. 십장생 우리 한국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십장생 10가지가 뭘까요? 그렇죠. 태양, 해, 달,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이, 학, 이 모든 것이 십장생 속에 들어가는 거죠. 사슴이 이제 마지막에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10가지. 이것조차도 역시 우리가 복을 비는 우리 전통 우리들의 트래디셔널이었다. 여기 보면 자개상에도 다 십장생도 중국에서는 보면 춘절하면은 정말 중국 자체가 이제 파리에 제가 있어 보니까 파리 13구에 중국촌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음식점으로 성공을 하니까 이제 이
부자가 많아요. 다 벤츠 타고 낮에는 이렇게 너덜너덜한 앞치마 입고 이렇게 짜장면을 이렇게 뚜대는데 저녁에 끝나면은 벤츠 타고 나올 때 보면 놀래요. 그런데 그 십상구에서 보면은 춘절 때 그 전체가 파리 십상구가 벌게 다 이렇게 그냥 이거로 홍수를 이루는 거죠. 그만큼 복을 비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 복자를 이렇게 이제 문양을 만들어서 이게 쓰고 있다. 복은 또 부와 연결되죠. 복자의 우측 변이 간머리변 밑에 있는 부자 부와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부는 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wealth, 우리가 보통 부유하다, 넉넉하다, 이것은 곧 근원이 복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전부 복을 비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장식들. 이 글자에서도 보면은 이 복자의 전서, 예서, 해서, 행서 보면은 전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현대 서예가들도 복자를 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는 목숨 숫자, 왼쪽에는 복자가 또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사는 우리의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부여되기 전에는 조선이라고 불렀으니까 조선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 조선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가 풀어보니까. 왜냐하면 조자의 왼쪽의 변을 보면은 태양이 항상 우리 땅을 비친다 하는 뜻의 그 아침 조자예요. 이 조자. 그러니까 해돋을 간자 변에 달월 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사로운 달이 우리 조국을 비춰준다. 그것이 조자의 뜻이고, 선자는 왼쪽에 고기여자의 오른쪽에 양이죠. 그러니까 고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말하고 성도들, 백성. 오른쪽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스러운 성인.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애초부터 믿음을 가진 조상들이 늘 태양, 햇빛이 비치는 이곳에서 우리의 조국을, 오죽하면 탁오르가 동방의 불빛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영원히 빛이 빛나는 동방의 빛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비추는 그런 나라. 미래학자들의 발표를 보니까 몇 년 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3위의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근래. 그러니까 그것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근거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 그리고 자원, 디지털 테크놀로지, 인재, 그 다음에 집단 지성,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렀을 때 세계 3위의 국가가 등극을 한다. 이것이 이제 나와 있죠. 하나만 더 하고 잠깐 한 5분 쉴까요? 하나만 더 하고. 좀 힘드시죠? 요거 하나만 하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안 쉬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난주에 쉬었다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자, 우리를 앞서갔던 사람, 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봅시다. 수학자이자 컴퓨터 초기 그 얼개를 만들었던 과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언어학자이자 번역가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 기억나시죠? 너무나 많은 걸 썼습니다. 파스칼의 팡세, 불어로 팡세 하면 르팡세 하면은 영어로 thinker예요. thinker.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로댕이 이 팡세를 패러디해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우리와 똑같은 생애를 살았던 그 블레즈 파스칼이 그런 과학, 컴퓨터 공학, 회계학, 또 역사, 철학, 신학, 번역, 이런 많은 것들을
심지어 요즘 왜 구간 버스 있죠? 왜 여기 이렇게 몇 번 버스 이런 구간 버스, 옴니버스로 가는 거. 이 옴니버스를 발명한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그럼 그렇게 엄청난 우리 후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파스칼이 그러면 150살 살았나요? 39살밖에 못 살았어요. 39년 산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웃기잖아요, 정말. 저는 파스칼만 보면 무릎이 절로 꿇리게 돼요. 나는 뭔가. 아니, 39살 살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놨는데. 시저 56세 살고 죽었죠? 시저. 고호 37살. 미켈란젤로 이태리 시스티나 성당에 천정화 그렸죠? 76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죽었죠? 76세. 우리가 지금 이 마우스라든지 아이팟, 아이패드 이런 거 발명한 스티브 잡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러나 췌장암에 못 견디고 56세에 세상을 달리했죠? 그 다음에 괴테, 독일의 괴테 오래 살았죠? 83세. 그 다음에 이 물이 주님을 보더니 붉게 물들었더라 한 바이런, 시인,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 56. 그 다음에 히틀러 얼마 살았을까요? 56세. 베토벤 운명교향곡 바바바바 이걸 우리에게 선물하고 57세에 세상을 떴죠. 그 유명했던 윈스턴 처칠 정말 오래 살았죠. 90세. 왜 이렇게 오래 살았나 제가 연구해 봤더니 굉장히 유머리스트예요. 해학이 넘치고 농담을 잘해요. 이렇게 이제 처칠이 오래 살겠다. 자기야. 자기 웃기잖아. 처칠이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와가지고 이제 둘이 회담을 하다가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처칠 보고 이렇게 보면서 자네는 너무 작구만 그랬더니 잘 때는 엄청 길어. 그러니까 처칠은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단구였지만은 그 유머리스트의 어떤 받아치는 며칠 전에 윤여정 씨가 그 브래드 피트하고 이렇게 무슨 냄새 났어? 이렇게 사회자가 걔가 아니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걔가 아니라 냄새 안 맡는다. 정말 속이 확 뚫리는 시원한 우문연가였죠. 정말 멋있는 분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그 짧은 0.00 전광석화처럼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 사회자가 브래드 피트 이제 이 사회자는 아마 이렇게 유명한 브래드 피트를 만나서 이렇게 허그를 하셨는데 그 평생 허그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 브래드 피트로 하여금 무슨 향이 났나요를 물어볼 거였겠죠.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윤여정 선생은 가차없이 그냥 뭉개버린 거죠. 아니 나도 덕이야 덕. 자, 그럼 우리 5분 쉬시고 차 한 잔 드시고 진행하죠. 아이고 황일이 너 오래 살겠다. 오래 살겠다. 웃기잖아. 네. 재현이가 웃겨 죽겠대. 너무 재밌었다. 엄마 맞아 너무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 재현이도 원래 그래. 진짜 걔도 요번에 계속. 전시회. 자기 어머니 좀 안 좋게 되셨어? 되게 있어요. 신경 쓰고
그렇지 않고